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만들자고 이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캐릭터의 그 스토리를 빌드업 해나가야 된다는 궁극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스토리를 짜냈다는 게 정말 천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케인 보고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큰일이에요, 진짜. 웬만한 애니메이션 이제 성에 안 찰 것 같아.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넷플릭스의 아케인 시즌 1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저희 큰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3년 지난 건데 그냥 요번에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근데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다른 애니메이션하고 좀 차별화된 포인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인 얘기들 뭐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거의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5대5로 온라인 게임으로 한다는 거고, 각각의 캐릭터를 매번 골라서 하는 것들도 있고, 조합을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짜느냐, 그거에 대해서 전략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머리를 쓰게 하는 게임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페이커 같은 분이 여러 가지를 또 잘하시잖아요. 영광스럽게 페이커가 요번에 게임 회사에서 주는 첫 번째 영예로운 상을 받았을 때 축사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이런 중년 아저씨한테까지 오셔가지고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드라마하고는 좀 다르게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이 나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나오고,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면서 키우면서 생기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자매 간의 사랑, 또 동성애 간의 사랑도 나오고요. 당연히 남녀 간의 사랑도 나오고, 그 안에서는 되게 끈끈한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계들이 나옵니다. 또 심지어는 보스하고 부하 간의 관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관계로 딱 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관계성이 바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제이스인데 그 제이스와 멜의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둘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와 과학자의 관계처럼 나오다가 뒤에 가서 연인 관계로 바뀌기도 하고요. 하이머딩거라는 요즘 세상으로 치면은 약간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과학자하고 제이스의 관계가 되게 존경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뒤에 가서는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립하는 구도로 갑니다. 약간 뭐랄까요? 20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어의 관계 같다고 느껴졌어요. 전통적인 물리학을 하는 아인슈타인이 하이머딩거라면은 이 제이스라는 새로운 마법공학이라는 걸 들고 나온 사람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을 들고 나와서 전통의 과학하고는 좀 부닥치는 일을 하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가는 뭐 이런 관계 같이 보였습니다.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삼국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읽고 나면은 기억이 나는 게 그 인물들의 캐릭터보다도 그냥 맨날 전쟁한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에도 사건 중심으로 배우게 되면은 연도하고 전쟁만 계속 외우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 어떤 의도로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어쩔 수 없는 개인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연도와 전쟁사에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삼국지라는 소설이 약간 그런 사건 중심으로 묘사가 됐다면은 아케인은 좀 인물 중심으로 묘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는 내내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 캐릭터를 빌드업 해나갈 때 회상신을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정말 감명 깊게 봤던 블랙 도브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캐릭터를 설명을 할 때 회상신을 중간에 잘 집어넣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캐릭터가 됐는지를 중간중간에 짧지만은 회상신을 넣어서 이 캐릭터를 훨씬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서도 되게 잘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에코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실제 롤게임 할 때는 시간을 잠깐 뒤로 돌리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에코하고 징크스랑 다리 위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어렸을 적부터 알던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둘이 어쩔 수 없이 서로 공격을 하러 가는데 그 캐릭터가 어렸을 때의 캐릭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쫙 싸우다가 뭐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시간이 다시 뒤로 쫙 돌아가서 다시 얘가 어른의 캐릭터로 돼가지고 다시 싸우러 가는 그 딱 둘이 붙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게임 캐릭터의 특징도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연출적으로 이 둘의 어떤 어렸을 적부터의 히스토리, 인연 뭐 이런 것들하고 현재의 어쩔 수 없는 갈등 이런 걸 딱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케이틀린이 탈출한 다음에 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평화롭게 샤워를 쫙 하는데 혼자 생각을 하죠. 생각을 막 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샤워물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물이 튀는데 그거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장면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바이랑 있었던 사건을 회상을 하고 나온 다음에 수증기가 쫙 올라오는데 거울에 징크스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쫙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징크스가 나타나고 뭐 이런 그런 설정들이 뭐 다른 영화에서 한 번은 나올 법한 그런 미장센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되게 스무스하게 그 연출들을 되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재미났던 컨셉은 이 마법과 과학을 되게 융합한 그런 개념이 나온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반지의 제왕 같은 걸 보면은 간달프 같은 사람 나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법들을 막 쓰죠. 그래서 그 마법이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 우리가 블레이드 러너 같은 SF 영화들을 보시면은 과학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마법은 사실 두 개가 거의 평행으로 서로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뭐 영화나 소설이나 게임이나 다 보면은 마법 따로 놀고 과학 따로 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케인에서는 마법 공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옵니다. 이 제이스하고 빅터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힘을 합쳐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되게 재미난 것들이 있죠. 본인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거를 잘 이용해서 잘 쓰면은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원자력과 비슷한 거죠.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의 필드가 생겨났는데 그걸 우리가 완벽히 컨트롤을 못하지만은 그걸 갖고서 원자폭탄도 만들고 혹은 또 원자력 발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법공학이라고 하는 거가 다른 영화나 소설과 게임에서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아케인만의 독특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에 마법공학을 해서 이 사람들, 제이스가 발명을 한 게 정거장을 만들죠. 다른 데로 무역을 할 때 대형 무역선들을 순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런 포털 엔진을 만들게 되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나오겠지만은 그 도시들이 다 어쨌든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모든 사상과 기술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마치 싱가포르도 보시면 위치를 잘 잡았기 때문에 동서양의 모든 무역들을 싱가포르에서 한번 거쳐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자리 위치를 되게 잘한 거죠. 근데 뭐든지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데가 번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IT 산업 시대에서는 구글 같은 데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 우리가 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지만은 그 웹사이트를 찾아가려면은 일단 서치 엔진인 네이버나 구글에 가야 돼요. 거기에서 찾아서 딴 데를 가는 거죠. 그 중심부를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넥서스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나온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새로운 책 이름이 넥서스인데, 넥서스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근데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그런 정보들이 모이는 포털 중심부 같은 역할을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트오버라는 도시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학회가 열려도 다 여기 와서 열어야 되는 거고, 뭐든지 사상과 기술의 중심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제이스가 나중에 만드는 뭐 해머라든지 각종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저는 스팀펑크라는 장르거든요. 스팀펑크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블레이드 러너 같은 하이테크는 아니고 증기선 같은 것들이 아직도 움직이는데 그러면서도 하이테크가 섞여 있는, 그러면 스팀펑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라퓨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라퓨타라는 거 보시면은 뭐 엄청난 잠자리 비행기 같은 거 막 떠다니는데 그러면서도 막 레이저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시대 상황을 알 수 없게 막 섞여 있어요. 아케인 보시면 처음에 기구선 같은 것들이 쭉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법 공간이 나온 다음부터는 막 공간을 워프하는 그런 장치들도 개발이 되고 막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그 아르데코 시대 같은 느낌을 나면서도 과거의 마법과 증기기관 같은 게 나오면서 동시에 초하이테크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세계관이 저한테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모든 이러한 SF나 소설 같은 것들은 현대사회를 풍자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마법공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써서 이용할 수도 있고 무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걸 되게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죠. 하이머딩거가 그걸 경고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개발하지 않으면은 다른 반대쪽 세력들이 그걸 개발해서 쓰려고 하고, 그 지하도시가 나오는데 그 지하도시하고 이 지상에 있는 도시하고 서로 그 기술을 누가 먼저 무기화할 것이냐를 갖고서 서로 막 갈등을 하잖아요. 그 하이젠베르그가 왜 양자역학을 크게 발전시켜서 그게 나치 밑에서 원자폭탄을 개발을 할 때 그거를 걱정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먼저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죠.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고 서로 막 경쟁하듯이 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되게 복잡한 그 스토리 라인들이 그 안에 있는데, 저는 그게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20세기의 과학이 양자역학이라고 한다면은 21세기의 과학의 화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로봇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그게 새로운 과학 무기가 되면서 그게 전쟁사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은 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만든 무기인 원자폭탄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20세기 후반에 모든 세계 질서가 쭉 만들어지죠. 21세기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있다면 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겠죠. 뭐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돼 있죠. 저는 최근에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가 걸음마 연습하는 거가 나오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이게 내리막을 내려오는데 잠깐 얘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쓰러질 뻔하거든요. 흙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그걸 균형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거의 이제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근데 그거를 과연 옵티머스가 가사 도우미로서 혹은 공장에서 일하는 걸로만 쓰일 것이냐. 당연히 중국에서 보니까 로봇 개 위에다가 기관총을 달아가지고 전쟁에 투입하려는 연습도 다 하고 드론으로 공격을 하려는 연습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10만 개의 드론이 나오는 쇼를 했다. 사실은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늘에서의 조명 쇼겠지만은 거기서 썼던 많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들은 사실은 다 그대로 전쟁에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F-35 전투기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드론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파괴력이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좋은 사례는 화이트하우스 4인가 뭐 그런 미국 영화가 있어요. 어떤 안보 요원이 대통령 지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 한 5년 됐나 6년 됐나? 근데 그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진짜 그 드론을 이용해서 벌떼같이 가서 막 공격하는 게 나오거든요. 스타트rek에 나온 최근 영화판도 거기 나오죠. 조그마한 전투기들이 막 엄청난 벌떼처럼 움직여가지고 공격하고 엔터프라이즈호가 못 당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다 현실화된 모습으로 나오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비판을 했잖아요. 아직도 유인 전투기 만들면서 수조씩 쓰고 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맨 처음에 구도는 사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도로 나오죠.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필트오버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 같은 선진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하 도시는 그 아래쪽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중남미의 어떤 국가들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서 막 마약 밀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트오버로 막 밀수돼서 들어오는 것들도 나오고 이런 등등이 전체적으로는 그런 구도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들이 발발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호무역으로 점점 가게 되면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자유무역으로 가면은 전쟁의 위험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관세가 높아질 때 세계전쟁에 그게 높아지거든요.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다 우려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관세를 올리겠다 하게 되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국가들 간의 관세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무역 분쟁으로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려하는 거죠. 아케인 시즌 1에서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리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이 서로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를 하던 그런 다리였는데 자기네들이 위험해지니까 딱 다리를 봉쇄하고 신분 체크를 훨씬 더 까다롭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역도 많이 정체가 되고. 그게 딱 우리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미국으로 들어갈 때 비자 엄청나게 까다로워가지고 비행기 탈 때에도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한 시큐리티 체크를 받게 되고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자유무역 세대가 쭉 되다가 10년 딱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제가 대학 생활할 때 그때였는데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미국은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을 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지금 2020년대 들어서는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시기가 하나 있고요. 2001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그 시기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제3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 시즌 1에서는 스폰인데 결국에는 그 지하 도시를 독립시켜주기로 하고 카운셀러들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테러를 하잖아요. 징크스가. 그 9.11 테러 무역센터에 비행기 때려박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테러를 마지막에 한번 딱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면서 다시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근현대사를 엄청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만들자고 이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무기를 선택하잖아요. 해머도 쓰고 뭐도 쓰고 막 건틀렛 타고 하는 바이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 아이템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결국엔 캐릭터의 그 스토리를 빌드업 해나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스토리를 짜냈다는 게 정말 천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을 합쳐서 썼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팔아먹기 위한 빌드업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체로서도 되게 완성도 있는 재미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전에는 없었던 마법공학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갖고 오고 등등 저는 배울 점이 많은 그러한 애니메이션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셜록 현준이니까 여기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저의 눈을 끌었던 거는 건축 공간이나 사람의 의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아르데코 양식으로 나와요. 현대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이긴 한데 이 아르데코가 뭐냐 하면은 약간 장식이 많은
그런 거면서 동시에 모더니즘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20년대에 유행했던 스타일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가 아르데코 양식으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록펠러 센터 로비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 거기는 조각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아르데코예요. 아르데코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시면은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문명이 계속 발달을 했고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비행기나 뭐 증기선 이런 걸 통해서 기계문명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인류가 믿었었는데, 그런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한 사람들의 이성이 갖춰져 있는 유럽 사회가 세계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휘말려서 서로 죽이는 그런, 특히나 무서운 게 1차 세계대전 때 기계문명이 전쟁 무기로 전환되는 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기관총도 있고요. 탱크도 그 중에 나오죠. 화학무기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대량 살상무기가 만들어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기에 되게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1918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20년대 들어서는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다시 평화로운 번영의 시기가 막 만들어져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위대한 개츠비 같은 영화입니다. 그때는 막 흥청망청하고 큰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하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의 갭이 있죠. 그때가 아르데코가 막 융성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아르데코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당시의 시대상, 긍정적인 미래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특징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기하학의 패턴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뭐 삼각형, 사각형, 원, 그 다음에 좌우 대칭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써요. 황동이라든지 금을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되게 화려한 그런 성격들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가 모던함과 전통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문양이라든지 마야 잉카 문명의 문명 같은 것들, 거기서 나온 디자인들이 막 서로 섞여서 이미 그때쯤 되면은 전 세계의 지리적 발견은 끝난 상태죠.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지역성이 드러나는 디자인들을 많이 흡수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아프리카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해 가지고 아르누보 양식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르데코는 속도와 번영의 상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부함들이 많이 반영된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색채의 조화면에서 본다면 흑백 대비도 많이 쓰고 은색, 금색 이런 화려한 색깔들을 많이 쓴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클림트 같은 화가들,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그림에다가 금을 많이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여러 디자인들은 풍요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축에서는 그러한 기하학을 많이 쓰고 장식적이면서도 모더니즘과 과거 클래식의 중간 단계의 디자인을 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그 작품들을 보시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걸 이 사람이 현관문 같은 데다가 디자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고대 문명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 마야 문명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르데코 양식들을 만듭니다. 아케인이라는 만화를 보시면은 이 미술 감독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어떠한 스타일로 배경을 만들 것인가 딱 생각해 볼 때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일단은 맨 처음 시작되는 거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그 동네가 전쟁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밴더가 막 영화 초반에 막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전쟁이 있었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더 거대한 전쟁은 나오기 전 단계거든요. 시즌2에 나오는 진짜 큰 전쟁으로, 국제적인 전쟁으로, 국가 간의 전쟁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즌2가 나올 텐데, 그 대규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920년대 두 개의 큰 전쟁 사이에 있는 번영의 시기, 미래에 대한 희망, 새로운 기술, 마법공학 이런 게 막 나오는 시기죠. 그러니까 그때 제일 어울리는 거는 아르데코를 채용을 한 겁니다. 지상에 있는 필드 오버에 가시면은 인공 조명이 거의 안 나오죠. 거의 항상 푸른 하늘과 막 밝은 조명들과 이런 거가 나오고, 의사결정할 때만 카튼을 쳐가지고 딱 암시를 만들어서 카운셀러들이 투표할 때 빛이 딱딱딱 나오게 하는 그런 연출만 나오지, 대부분은 다 밝은 배경이에요. 그런데 지하도시는 기본적으로 하늘이 거의 안 보이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명들은 다 인공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사람들이 모이는 라스트 드라이브인가 하는 술집이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네온 사인 있고 인공 조명 간판만 몇 개 있고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징크스 같은 그런 악당 캐릭터들이 많이 쓰는 게 형광색을 많이 쓰잖아요. 형광색의 녹색이나 이런 형광색 핑크나 이런 걸 되게 화려한 색깔들을 많이 써요. 왜냐면 빛이 없는 곳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가 형광색이니까 그런 식으로 색상의 배치들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필드 오버에 가면 형광색이 거의 없죠. 거기는 금색이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컬러로서 영역들을 확 구분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케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 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옷 같은 것들이에요. 뭐 어깨에 막 금장되어 있는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막 붙어 있고, 심지어는 얼굴에 화장도 금색으로 막 화장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캐릭터들의 전형적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르데코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케인 시즌2를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1보다 2가 더 좋더라고요. 시즌1보다 2가 더 좋았던 이유가, 사실 시즌1 약간 너무 감상적인,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자매 이야기가 주 플롯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즌2에 가서는 빅터와 제이스의 그 이야기가 메인 축으로 한 축을 나오면서 두 개의 스토리가 크로스로 만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진행이 되는데, 도대체 빅터 쟤는 언제 사라지는 캐릭터지? 언젠간 병 걸려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인물로 막판에 가서, 특히 시즌2 같은 경우에는 7화에 가가지고 아주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약간 스포를 하자면은, 이제 빅토르가 그 마법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같이 되잖아요. 막 사람도 치유하고 엄청나게 평화로운 마을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 갑자기 수염이 덥수룩한 제이스가 와가지고 망치로 다 박살을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미쳤나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평화로운 데서 깽판을 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 멀티버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있었던 일이 나오면서, 야, 이게 진짜 시즌 1과 2가 끝내줬던 게 그 수미상관, 정말 좋은 글은 수미상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떡밥을 뿌리고 나서 뒤에 가서 딱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완벽한 떡밥 회수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시즌 1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마법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간달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네들 구해주잖아요, 제이스를. 그런다 엄마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마법공학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래서 이렇게 쭉 스토리가 돼서 한 번의 캐릭터로 마법사 이야기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왕스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듣기 싫으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뒤에 빅토르인 거야. 두 권 쓰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 쇼크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플래시로 나오는데 돌을 주잖아. 거기서 이렇게 돌을 주는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몇 천억 개의 뭐 경우의 수를 다 봤는데, 우리가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 이거 같이 여러 가지 시도를 얘가 딱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얘가 성공하는 방법은 제이스를 그 세계로 보내고 에코를 이 세계로 보내가지고 경험하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자기를 이기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스토리 쓴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스토리가 너무 복잡하고, 근데 그게 허투른 캐릭터가 하나도 없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던 내용이, 별로 저는 해리포터 그렇게 소설은 알고서 영화로만 봤는데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재밌었던 장면이, 스네이프 교수가 알고 봤더니 해리포터의 엄마를 짝사랑했던 애였다는 그게 나오면서 모든 스토리가 쫙 설명이 되잖아요. 그냥 그거 보면서 진짜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는데, 그거와 비슷한 스토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벤더하고 그 다음에 실코하고 결국에는 바이의 엄마하고의 그 우정 얘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저 아저씨가 왜 이 자매를 거두어서 딸처럼 키웠을까? 그게 수수께끼였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다 밝혀지거든요.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악 구도를 만들 때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한 놈이고 해서 맨날 그 구도로 그냥 맨날 싸우다가 악한이 죽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시즌 1하고 2를 보시면은 선악이 자리바꿈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이라고 생각했던 애를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꼭 생겨요. 예를 들어서 실코는 벤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제가 왜 나약해져가지고 그 잘 사는 나라를 무찌르는데 자기랑 같이 혁명에 동참하지 않지? 막 그런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안주해가지고 거기서 술집에서 일하면서 지내는 그거가 너무 이 사람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그 벤더를 언제 이해하게 되냐 하면은, 자기가 징크스를 거둬가지고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하고의 부녀지간에 어떤 정이 생기면서 그때 벤더를 이해를 해요. 근데 또 징크스는 또 이해를 못했어. 실코의 그런 마음 같은 것도. 근데 실코를 언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시즌2에서 징크스가 꼬마애 하나 거둬서 키우잖아요. 그 꼬마애하고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같은 관계, 비스무리한 가족의 유대관계를 느끼면서 그때 비로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실코도 이해하고 벤더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자기가 성장하고 경험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저는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휴머니즘적인 구도가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제이스와 빅토르로 만들어지는 되게 SF적인 스토리가 하나 가고, 그러면서도 둘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바이가 중간중간에 커넥팅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각본을 기가 막히게 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삼국지나 성경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등장인물이 되게 많잖아요.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해프닝으로 많은 것들을 유추해서 내 자신을 투영해서 그걸 보게 되는데, 아케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게임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만든 거겠지, 그래서 뭐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거겠지 생각하고 봤는데,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그 복잡한 스토리 라인들을 막 섞어가지고 만든 거가,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중구난방도 아니에요. 뒤에 가서 딱 완전히 수미상관으로 완전히 엔딩으로 딱 정리도 되게 잘 되고,
과하지도 않고 엄청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명작이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애니메이션계의 최고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되게 큰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미야자키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약간 신비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미야자키 풍의 약간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뭔가 이런 깊이감도 있으면서도 비주얼도 너무 좋고 영상미도 있으면서 스토리도 되게 훌륭하고 아케인 보고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큰일이에요 진짜. 웬만한 애니메이션 이제 성에 안 찰 것 같아요. 뭐 딱히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는데 저는 엄청나게 좋았던 비주얼이 시즌2 7화에서 제이스가 그 패망한 그 세상에 가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 작화나 이런 거는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고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휩쓸려 간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느껴지고 뭔가 그 긴박감이 느껴지는 그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7화가 정말 좋았던 게 에코가 갔던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 되게 행복한 바이가 죽어서 바뀐 세상. 거기는 또 너무 유토피아적이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런 세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는 되게 막 가슴 아프고 짠한 느낌도 좀 나고 극과 극이에요. 그게 그 유토피아 같은 에코가 간 세상과 제이스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세상은 그 인 비트윈 그 중간 어디쯤인 거지. 아주 극단으로 행복한 천국 같은 모습과 아주 지옥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의 현실은 항상 그 중간쯤 어딘데 이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주인공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힘을 합치잖아요. 그런 스토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아케인 시즌 1과 2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